안녕하십니까. KB증권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4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전략에서는 트럼프 관세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자료는 3월 31일 날 발간한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방향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최근 관세 발표한 이후에 주가 급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업데이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의도한 게 뭐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부채 부담, 미국의 그 거대한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되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채권을 다시 차환 발행할 때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이 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트럼프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부터 우리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우리가 감수해내야 돼. 뭔가 트럼프와 좀 어울리지 않죠.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원하는 거지 트럼프가 원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트럼프의 그 연설들을 다 스크립트를 챗GPT에 학습시켜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트럼프가 이런 말을 직접 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돼 이런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도지라는 그 단체 있죠. 효율성 부서. 거기서 하는 것처럼 약간 CEO 마인드죠.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해야 돼. 재택근무하면서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잘라야 돼. 그래서 불법 이민자한테 주는 그런 쓸데없는 돈 세는 것들, 그런 것들 단속해야 돼. 이런 건 얘기하지만 달러 패권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이런 얘기들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뭘 원하고 있냐? 이거는 연설을 통해서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장이죠, 성장. 이미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거죠. 성장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Great Again 하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가 연설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왜 성장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건 그의 과거 인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트럼프는 1990년에서 95년에 사업의 거대한 파산을 경험합니다. 이때가 미국에선 대부조합 사태라고 미국 부동산이 불황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도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들을 겪었죠. 이때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다시 기소행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채권단을 일종의 협박 같은 걸 한 거죠. 협박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여기서 채권을 회수한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야. 하지만 네가 여기서 나한테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해준다면은 내가 빚도 다 갚고 이자까지 다 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와 압박을 했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우방국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더 일으켜달라 그래요. 더 돈을 꿔줘. 그럼 내가 새로운 사업 할게.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너 돈을 갚아줄게. 그러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트럼프는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니고 2017년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필승 전략이 바로 성장이었었어요. 성장만 하면은 그깟 부채는 다 갖고도 남아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는 성장 전략을 미국에도 자신의 성공 경험을 되살려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는 보통 실업률이 이렇게 좀 줄어들면은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경향도 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더 썼죠. 결국에는 감세 같은 것들, 감세 이제 재정 적자를 늘리는 쪽이죠. 이번에도 대량 감세 이런 것들을 주장했잖아요. 이번 대통령 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부채를 더 써서 재정 적자를 더 내더라도 성장을 만들겠다는 데 관심이 있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이런 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트럼프의 좀 재밌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해야겠는데 뭘 가지고 성장할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소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이미 목에 차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소비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 바이든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팬데믹 때 돈을 풀었더니 그게 성장을 만든 게 아니라 인플레만 조장했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죠.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트럼프는 생산을 통해서, 즉 제조업 이슈를 통해서 성장을 만드는 게 진짜 성장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급망 충격에서 우리를 지켜줄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탈세계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보안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업 성장이고, 뿐만 아니고 생산을 늘려서 성장한다면은 인플레 압력도 완화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아, 꽤 합리적이죠, 그렇죠? 상당히 매력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제조업 기지로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면은 공장을 이제 해외에 지어야 돼요. 그럼 미국에 짓겠습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트럼프도 그런 생각한 거죠. 아, 이게 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조업을 통해서 우리가 매력을 다시 되찾아야 될 텐데, 근데 매력이 없네. 어떻게 하면 매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두 가지예요. 당근과 채찍 전략인데, 채찍은 이제 관세죠, 관세. 너네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은 이런 채찍을 맞아. 관세란 채찍을 맞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지어. 그리고 당근 정책도 있어요. 감세 규제하나 원자재. 이런 것들이 바로 당근 정책이에요.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거를 자료에서 좀 재밌게 제조업계 싱가포르가 되는 전략, 뭐 제조업계 조세 회피 지역이 되는 전략, 뭐 그렇게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그럼 우리나라에서 세금 엄청 싸다. 법인세만 싼 게 아니야. 개인소득세도 싸고 투자하잖아. 그럼 그것도 다 공제해 줄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이런 전략을 썼죠. 뿐만 아니고 규제, 우리나라에서 하면 규제 거의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뿐만이 아니라 값싼 원자재 공급. 이게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는 별로 이게 회자가 안 되는 건데, 값싼 원자재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은 쉽게 말해서 원자재를 굉장히 싸게 공급해 줄게.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거 구호 들어보셨죠? 땅 파가지고 셰일가스 더 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은 원자재 비용도 굉장히 적을 거야. 필요하면은 알래스카나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또 갖고 올게.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대규모 물류가 필요하잖아요. 대규모 물류가 필요하니까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를 통한 북향로도 우리가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거죠. 네. 그럼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지금은 왜 감세가 안 나오고 있을까요? 그거 성장 전략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런 혼란들을 갖고 오는 걸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감세 규모가, 지금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감세 규모가 1기 때에 비해서 거의 3배에 이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 때는 그냥 성장을 하면은 우리가 세수 증가까지 하면서 이거 퉁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감세 자체에는 동의해요. 왜냐면 공화당은 감세를 좋아하니까. 감세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거를 감세를 이만큼까지 하려면은 정말 나라 말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 내가 안 해줄 거고, 어떻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감세를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갖고 와. 재정 확보 방안 갖고 와라고 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인 거예요. 관세를. 이렇게 보면은 보편적 관세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자료에 썼듯이. 왜냐면은 보편적 관세가 결국은 세수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보편적 관세가 나왔다 10%씩 때렸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때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하원 의석수의 차이예요. 1기 때는 감세안이 통과할 때 보면은 실제로 12표의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왔어요. 하지만 12표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안이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공화당이 이때는 훨씬 더 절대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석수는 불과 3석에서 5석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강경파를 설득하지 않고는 이 트럼프의 필승 전략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제조업 리쇼링을 요구하고, 관세를 때려서 제조업 리쇼링을 요구하고, 혹은 방위 분담 같은 걸 요구해서 재정 확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맞는 거냐 이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왜 중국이 아니라 우방국을 더 때리고 있을까요? 일기 때는 중국, 이제 미국의 라이벌이 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왜 우방국을 때릴까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제조업, 그렇죠? 제조업 리쇼어링하고 방위비 분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제조업 리쇼어링을 하려면 누굴 때려야겠습니까? 제조업 국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 국가를. 제조업 국가를 때려야만 겁을 먹고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럼 내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뭐냐? 방위비 분담하려면은 미군이 주둔한 곳에 협박을 해야 방위비 분담을 효과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주로 아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 더 협박한 이유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에는 관세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기라는 건 약 2개 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두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그 관세를 맞은 상대국들의 대응이에요. 근데 이 상대국들의 대응이 생각보다 강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 앞에 같은 시나리오라면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거는 트럼프기 때문이에요. 왜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불리해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관세도 일부 수입을 얻었으면 좋지만 관세 자체보다는 성장 전략, 즉 리쇼어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매력을 만들어야 되죠. 관세뿐만 아니라 실직 전략뿐만 아니라 당근 전략들, 규제 완화라든지 대규모 감세라든지 이걸 이제 메가딜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메가딜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 걸리는 게 이거예요. 내년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 즉 의회선거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메가딜이 내년 가을까지는 통과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메가딜이 통과되려면은 이 메가딜이 발표를 하더라도 실제 통과까지는 1기 때 경험을 보면 거의 1년, 3개 분기에서 4개 분기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올해 가을까지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협정을 통해서 국방비를 받아내든 리쇼어링을 받아내든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강경파한테 가서 감세안이나 메가딜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협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건 트럼프고 오히려 상대국들은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대국들이 굳이 처음부터 저 자세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게다가 미국만 인플레 문제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세는 미국이 다른 나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만 관세가 폭발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끼리는 서로 계속 낮은 관세를 유지한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만 관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불리한 점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도 이제 연계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와 연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가 원하는 게 리쇼어링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 카드는 제조업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카드를 써버리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면은 국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보복 관세를 때리면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때린다라고 예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트럼프가 또 어느 정도 유예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잠깐 올라갔다가 또 실망해서 떨어지고 이런 그 구간들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 거는 이제 연준의 대응인데 사실 파월이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관세가 인플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서는 관세가 인플레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파월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물론 파월도 금리 인하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이미 올해 안에 4번의 금리 인하예요. 근데 그만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지금의 파월의 성향상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거 따라가는 성향을 봤을 때는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런 것들로 또 주식시장에 반등을 만들지만 또다시 꺾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간 조정을 길게 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다음에는 중기적으로는 결국 필승 전략이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그때 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올해 가을 정도가 그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기라는 건 여기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인플레 리스크를 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의 전략이 아까 들어보신 것처럼 일각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매력적이에요. 제조업을 통해서 성장해야지 공급망 중개에서도 안전하고 물가도 제어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뭐 북향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세 정책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그렇다고 해서 리쇼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기업들이 지었다고 해서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거듭날 수 있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재작년에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좌담회가 열렸는데 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은 제조업 리쇼링에 실패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 사회자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생산 비용이 비싸고 결국 실패할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투자했니? 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정부 하도 도촉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실패할 거 알지만 협박을 너무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TSMC나 이 공장들이 원래 작년, 뭐 올해부터는 이미 양산이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TSMC 공장이 올해 2분기에 초도 양산을 한 거 이외에는 사실은 다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연된 상황에서 이제 겨우 들어간 거고 초도 양산도 뭐 그렇게 순조롭진 않은 걸로 얘기가 알려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뭐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를 뺏겨가지고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4% 초반이에요. 4% 전후예요. 굉장히 낮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노동력 미스매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누가 그 시골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겠습니까? 게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걸 거의 다 꺼려 하는데 쉽지 않죠. 로봇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 투입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을 미국만 쓸 수 있다. 미국 공장에서만. 그러면 미국이 우수하겠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은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한 국가가 어디냐? 제조업에 활용하는 국가.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로봇을 이용한 생산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잘한 AI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AI?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의 AI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AI가 대체하는 거는 지식노동이에요. 지식노동.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는 거지. 그렇죠. 챗GPT 이런 것도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지식 노동들. 그렇죠? 블루 칼라를 대체하는 AI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야 돼요. 휴머노이드 로봇 언제 나오겠습니까? 빨라야 2030년이라고요, 지금. 빨라야. 뭐 이것도 2030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휴머노이드조차도 중국이 더 앞서 있을 수 있다. 특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오히려 그 리쇼링 이후에 미국에서 불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트럼프에 대한 시나리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야? 이걸 빼고 나면은 저희가 B2C 반등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주 완만하게 나올 거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제조 PMI를 왜 봤습니까? 제조 PMI를 본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수출에 선행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EPS에 선행하는데 지금 수출이 1월 달에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저번 달에 플러스 3%까지
아주 완만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2월 포워드 EPS도 2월을 저점으로 그래도 어쨌든 완만하게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춤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관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그 얘기했죠. 반도체도 뭐 세컨픽으로 한다. 왜 세컨픽이냐? 어쨌든 레거시 반도체가 좀 바닥을 찍을 거다. 실제로 보면 이게 DDR5 가격인데 DDR5 가격이 꽤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관세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고 낸드 플래시나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 재고도 줄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수출이 관세 때문에 좀 힘들다면은 소비재나 내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얘기 나오는데 저희들은 뭐 굳이 이제 물론 이제 관세 때문에 수급이 이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 이전에 사실 올해 초부터 이미 이런 소비재주들은 조금씩 업황이 좋아지고 주가도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저희들이 뭐 얘네들도 이제 관세 어떤 그 영역에서 완전 벗어날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 주가는 조금 나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업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퀀트 김민규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서치 본부에서 계량 분석 퀀트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곧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실적과 그리고 최근의 수급 변화를 갖고 4월 달에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해야 될까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기존에 잘 올라가고 있던 산업재 그리고 추가로 소비 경기의 바닥을 이용한 이제 소비재를 같이 담아가는 전략을 4월 달에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1분기 실적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2025년 1분기가 영업이익이 64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작년 대비 12%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익 증가율로 봤을 때 상위 업종은 조선, 미디어, 그리고 뭐 바이오, 또 이제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있고, 그리고 감익이 여전히 예상되고 있는 업종들로는 화학, 그리고 뭐 건설, 또 호텔 레저, 그리고 IT 하드웨어, IT 가전,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 1분기 실적 시즌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한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1분기 이익 성장률이 12%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수치가 작년에는 50에서 60% 이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성장률로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 시장은 이랬었던 경험을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던 이 시기 때도 똑같이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팬데믹 이후로 기저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하다가 2021년도 하반기부터 조금씩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시기를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른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21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 어떤 팩터의 수익률이 좋았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팩터라고 하면은 특정한 기준을 갖고 종목을 골랐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종목을 고르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좋았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팩터 분석의 의미는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함에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수익률이 좋아졌던 팩터 두 가지가 고밸류에이션과 성장입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만큼 성장성도 좋은 업종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좋았었다라는 뜻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면 성장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보통 성장주 그 시장의 전체 이익 성장률이 높은 그런 시기 때는 너도 나도 성장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성장주가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1년도 상반기가 그랬었던 상황이겠죠. 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그런 업종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의 희소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성장주들이 주가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들이 성장이 나오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표적인 게 기계나 방산노조 같은 산업재, 또 화장품이나 엔터 같은 소비재,
그리고 뭐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잘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업종들이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약간 반대급부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거래 감소인데요. 거래 대금이 NXT까지 합쳐서 최근 들어서 20일 평균 기준으로 뭐 16조, 17조 이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뭐 1, 2월 달에는 20조 이상으로 올라갔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거래가 증가할 때랑 거래가 떨어질 때랑 수익률이 좋은 주식들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거래가 증가할 때는 보통은 위험 선호가 올라가는, 즉 사람들이 뭔가 위험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때라서 주식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성장주나 고밸류에이션 또 주가 모멘텀, 여기서 주가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올라가고 있는 인기 많은 주식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이런 스타일의 주식들이 아웃퍼폼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가 떨어질 때는 위험 선호가 잦아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겁을 먹어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에 따라서 주식의 인기가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주식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뭐 가치주나 고배당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이런 주식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턴어라운드 주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실적이 사이클이 있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이런 구간에 진입하는 주식들을 보통 턴어라운드 주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래도 개선될 확률이 높은 그런 업종이나 종목을 턴어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턴어라운드 주식은 되게 위험한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을 합니다. 뭐 물론 단기로 보면은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은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때는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고 리스크가 있는 주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주식이라는 게 나빠지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투자했을 때 여기까지 나빠질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시간을 길게 보게 되면은 2주 전만 지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계속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는 위험 선호가 조금 사그라지는 그런 때에는 단기로는 물려도 괜찮지만 장기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턴어라운드 주식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것도 되게 안정적인 선택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래가 감소할 때 이 턴어라운드 주식이 좋은 거고 어떤 업종들이 턴어라운드에 들어갈까? 대표적인 게 뭐 건설이랑 뭐 엔터나 유통 이런 것들입니다. 이 업종들은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 뭐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고 있어서 턴어라운드로 꼽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전히 매출 성장이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뭐 최근 급락 전까지는 좋았었던 산업재 뭐 기계나 방산우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쪽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턴어라운드 주식 대표적인 게 소비재나 건설 이쪽에 대해서도 선호를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중에서 사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뭐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아니면 뭐 배터리 이런 것들도 턴어라운드 컨셉으로 사실 꼽아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전에 대차 잔고가 워낙에 많이 높아져 있었던 즉 하락에 베팅하고자 하는 수급이 좀 많이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또 공매도 재개가 겹친 4월에는 뭐 이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한켠 비켜있을 수 있는 그리고 또 B2C 반등 모멘텀도 받아갈 수가 있는 이런 소비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공매도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많이 빠졌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 전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즉 공매도에 대기 수요가 많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죠. 결국에 근데 사실 이게 펀더멘탈보다는 뭐 물론 펀더멘탈을 참고한 거긴 하겠지만 수급 논리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논리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즉 대차 잔고 많은 것들이 언제까지 하락을 할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짚어보게 되면은 결론은 2, 3주 정도는 간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공매도 재개 당시에
대차 잔고 증가와 공매도 재개 이후 수익률의 상관성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마이너스 영역이 있다라는 뜻은 대차가 많이 늘어난 업종일수록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뜻이고, 플러스 영역이 있다라는 뜻은 대차가 많이 늘어난 업종이 공매도를 이기고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근데 공매도 재개 이후로 한 2, 3주 정도는 이게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를 합니다. 즉 대차가 많이 늘어난 것들이 주가가 눌려 있는 게 2, 3주 정도는 간다라는 뜻이라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0% 이걸 따라가진 않겠지만 이 정도 기간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했던 게 많이 오른 주도주들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재개 이후 단기로는 당장 꺾이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사례를 갖고 공매도 재개 전 수익률과 공매도 재개 이후 수익률의 상관성을 제가 분석을 해본 것인데요. 이게 양의 영역 플러스 쪽에 있다라는 뜻은 공매도 재개 전에 주도주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주도주의 지위를 유지했다라는 뜻인데, 2021년도 사례를 보면 이게 3, 4주 동안은 플러스 구간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게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하는 거는 대략 50에서 60 영업일이 지난 후, 즉 두세 달 정도는 지난 다음이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보다는 뭐 빠르면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뭐 늦으면은 상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는 때, 그때 이제 지금까지의 주도주들의 이제 상승 탄력을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물론 이거는 2021년도 사례 때 뭐 이렇게 흘러갔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과거 사례 정도로 한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4월 전략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5월 전략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